완벽한 남편, 자상한 아버지, 성공한 대기업 임원. 46세 박서연의 삶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김준혁의 생일날 발견한 충격적 진실. 15년간 이어진 이중 생활과 또 다른 가정의 존재.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은 남편의 또 다른 아들이 바로 내 아들 민우와 같은 반이었다는 사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 이야기. 과연 서연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상 시청 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박서연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6세의 박서연은 S전자 상무이사 김준혁과 1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겉보기에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죠. 오늘은 남편 준혁의 승진 기념 파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민우는 13살 중학생으로 학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오늘 저녁 파티에 회장님도 오신다고 하더라. 옷 좀 제대로 챙겨 입어. 시어머니 김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2세의 영숙은 항상 완벽함을 추구했고 며느리인 서연에게도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죠. 영숙은 아들 자랑이 유일한 낙인 사람으로 은근히 서연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서연은 공손하게 대답하면서도 가슴 한 구석이 답답했습니다. 15년간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도 영숙의 마음을 얻지 못했으니까요. 서연은 거실 선반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준혁은 해외 출장이 잦았지만 항상 가족을 위해 값진 선물을 사왔고 주말에는 가족 시간을 중요시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준혁은 완벽한 가장이었죠. 하지만 가끔씩 그의 눈빛에서 서연은 무언가 숨기는 듯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 전학생이 왔어요.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초콜릿 우유를 꺼내 마시는 민우의 모습은 준혁과 닮아 있었어요. 그래, 친구 잘 사귀었니? 응, 도윤이라고 해요. 좀 특이한 애예요. 저랑 취미도 비슷하고 재밌어요. 민우의 말에 서연은 미소 지었지만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손자에게 항상 친절했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굳어 보였죠. 저녁 식사 후 서연은 친정어머니 최영희가 머물고 있는 요양원에 들렀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영희는 대부분 혼란스러운 상태였지만 가끔 놀라울 정도로 선명한 기억을 되살리기도 했어요. 서연아, 그 사람 조심해. 준혁이가 뭔가 이상해. 영희의 갑작스러운 말에 서연은 놀랐습니다. 영희는 종종 이런 식으로 준혁에 대해 경고했지만 서연은 그저 노인의 헛소리로 여겼죠. 하지만 오늘따라 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 오빠가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 사람, 두 얼굴이야. 조심해. 영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내일 대전으로 출장 가게 됐어. 파티는 다음 주로 미뤄야 할 것 같아. 서연은 순간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완벽한 남편이 가끔 바쁜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이상하게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 영숙의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문틈으로 영숙이 무언가를 급하게 서랍에 넣는 모습을 보았어요. 영숙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이 서연의 마음속에 의문을 던졌어요. 행복해 보이는 이 가정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우의 학교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죠. 서연이 교실에 들어서자 낯선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진 그 여성은 다른 학부모들과는 달리 홀로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이 다가가 인사하자 여성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소영이에요. 이번에 전학 온 도윤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서연은 소영이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도윤의 아버지는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힘드실 텐데 어떻게 아이를 혼자 키우세요? 서연이 물었을 때 소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다 익숙해져요. 도윤이 아빠는 가끔 들러 도윤이를 만나고 가긴 하지만 대부분 제가 키우고 있어요. 소영의 대답에 서연은 왠지 모르게 공감이 갔습니다. 준혁도 출장이 잦아 서연이 민우를 혼자 키우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소영과 나눈 대화를 이야기하자 시어머니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여자와 어울리지 마라. 누군지도 모르는 싱글맘이랑 친해지면 뭐가 좋다고. 영숙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별 관심이 없던 영숙이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상했죠. 어머님, 그냥 아이들이 같은 반이니까 인사하고 지내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마.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영숙의 말은 끝을 흐렸지만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며칠 후 민우는 도윤과 친해졌다며 신이 났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도윤은 어딘지 민우와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비슷한 미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놀라웠어요. 엄마, 도윤이네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도윤이가 초대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엄마도 같이 가자. 도윤이 엄마에게 인사도 할 겸. 다음 날 서연과 민우는 소영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소영의 집은 생각보다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싱글맘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집에 산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와, 집이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도윤이 아빠가 마련해 준 거예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할까요? 소영의 말에 쓴웃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윤의 방에서 놀고 있는 동안 두 여성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서연은 소영이 전에 대기업에서 일했다는 것, 그리고 도윤이 태어나면서 경력이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도윤이 아빠가 경제적으로 지원은 해주나 봐요. 서연의 말에 소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슬펐습니다. 최소한의 의무는 하고 있죠.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소영의 거실벽에 걸린 사진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서연은 순간 숨이 멈출 것 같았어요. 사진 속 도윤의 모습이 민우의 어린 시절과 너무 흡사했기 때문이죠. 귀가 후 서연은 계속해서 소영의 집에서 본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소영의 말투, 도윤의 외모,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상한 반응까지. 그날 밤 준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내일 생일이지? 미안하지만 부산으로 긴급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 주말에 제대로 축하해주마. 서연은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혁은 항상 중요한 날에 출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연은 우연히 준혁의 회사 동료 박태준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형수님, 오늘 시내에서 형수님을 닮은 여자분을 봤어요. 형님과 함께 있더라고요. 태준의 무심한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은 준혁의 생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아침부터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비록 준혁이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서연은 깜짝 방문을 계획했죠. 준혁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준혁의 비서 김지영을 만났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늘 오실 줄은 몰랐어요. 남편 생일이라 깜짝 방문했어요. 지금 사무실에 있나요? 지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 이사님은 오늘 부산으로 출장 가셨어요. 아침 일찍 떠나셨다고 들었는데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에 준혁은 분명히 대전으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비서는 부산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부산이요? 아침에는 대전 간다고 했는데. 아,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지영이 서둘러 사과했지만 서연은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회사를 나온 서연은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 위치 추적 앱을 열었어요. 1년 전 준혁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설치했죠. 화면에 표시된 준혁의 위치는 부산도, 대전도 아닌 서울이었습니다. 그것도 민우의 학교 근처였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죠. 이게 무슨 일이지? 서연은 바로 차를 몰아 그 위치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학교 주변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주차장에 준혁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몸을 숨긴 채 준혁을 관찰하기로 했죠. 몇 분 후 정장 차림의 준혁이 케이크 상자를 들고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서연은 준혁을 따라갔고 그가 벨을 누른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정소영이었어요. 오빠 왔어?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어. 소영의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혁은 소영을 안아주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준혁과 소영의 관계, 그리고 도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 영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니? 준혁이 출장 잘 갔대? 영숙의 무심한 질문에 서연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감정을 억눌렀어요. 네, 어머님. 잘 갔을 거예요. 서연은 영숙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전에 영숙이 급하게 서랍에 넣던 서류가 궁금했기 때문이죠. 영숙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서연은 서랍을 열었고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첩을 열자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준혁과 소영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 소영이 임신한 배를 보여주는 사진, 그리고 갓 태어난 도윤을 안고 있는 준혁의 모습까지. 뭘 하는 거니? 뒤에서 들려온 영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준혁 오빠와 소영 씨는 어떤 관계인가요? 영숙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게 된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앉아라, 이야기해 줄게. 영숙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혁과 소영은 대학 시절부터 연인이었고, 준혁이 서영과 결혼하기 전부터 소영은 도윤을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아들의 출세를 위해 이 관계를 반대했고, 서영과의 결혼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왜 도윤이가 민우와 같은 반이 된 거죠? 서연의 질문에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 나도 몰랐단다.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가지 못했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엄마, 오늘 도윤이가 자기 아빠 생일이라고 케이크 사왔대요. 부럽다. 민우의 순수한 말에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다른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반이라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녘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이 비밀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은 준혁이 항상 자신만 사용하는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 책상 위에는 준혁의 노트북이 있었고 서랍에는 항상 잠겨있던 금고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권, 중요 서류들과 함께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휴대폰 한 대가 나왔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것이 준혁의 비밀 휴대폰일까요? 전원을 켜고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민우의 생일을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죠. 휴대폰에는 소영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이어진 그들의 관계, 도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 계획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15년 동안 이중 생활을 했다고? 서연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몸을 떨었습니다. 휴대폰 갤러리에는 도윤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첫걸음마, 첫 생일, 학교 입학식. 준혁은 도윤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함께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메시지 중에서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이 민우와 같은 학교, 같은 반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영숙이 학교 이사장과의 인맥을 이용해 두 아이를 같은 반에 배정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서연은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준혁이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준혁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비밀 휴대폰을 준혁에게 내밀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서연아, 이건 15년 동안 거짓말했어? 나한테, 민우한테?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설명할게. 소영이는 내 첫사랑이었어. 우리는 대학 때부터 만났고 도윤이가 생겼지만 어머니가 반대하셨어. 가문의 체면, 내 출세를 위해서 내게 청혼하라고 강요하셨던 거야. 그럼 왜 소영 씨와 헤어지지 않았어?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둘 다 포기할 수 없었어. 너도 소영이도. 그리고 두 아이 모두 내 아들이잖아. 준혁의 말에 서연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남편의 이중 생활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충격과 배신감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같은 반이 됐지? 이것도 우연이 아니지? 서연의 질문에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계획하신 거야. 두 아들이 서로를 알게 되길 바라셨대. 그 순간 시어머니 영숙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벌어진 소란에 잠에서 깬 모양이었죠. 무슨 일이니? 영숙의 질문에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모든 걸 알았어요. 준혁 오빠와 소영 씨의 관계, 도윤이가 준혁 오빠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어머님이 두 아이를 같은 반으로 만든 것까지.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이제 다 알았으니 말해주마. 준혁이가 소영이와 만나던 시절, 우리 가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회사가 위기였고 서연이 아버지의 회사와 연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어. 소영이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평범한 여자였지. 영숙의 말에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단지 거래의 대상이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준혁 오빠의 결혼을 강요하셨던 거군요. 하지만 왜 소영 씨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영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이는 약해. 소영이를 정리하지 못했고 난 결국 그 관계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가문의 체면을 위해 이중 생활을 하도록 했지. 도윤이와 민우가 같은 반이 된 것도 내 계획이었어. 언젠가는 두 아이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될 테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었던 거야. 서연은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민우는 어떡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아이에게 설명하죠? 준혁이 괴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난 더 이상 이 가정에 있을 수 없어.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혁과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이렇게 심각해요? 민우의 순수한 질문에 세 어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이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지만 더 이상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앉을래? 엄마랑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민우의 눈에는 불안함이 비쳤습니다. 서연은 가능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13살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가족사를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윤이가 내 이복 형제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도윤이 엄마랑도 가족이었다고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은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우는 뒤로 물러났어요. 거짓말쟁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민우가 소리치며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아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준혁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가 가볼게. 내 잘못이니까. 서연은 준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 더는 다가가지 마.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밝혀진 진실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서연은 침실로 가서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문가에 서서 지켜보았어요. 어디 가려고? 잠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우와 함께 나가려고 해요. 영숙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안 돼. 민우는 이 집에 남아야 해. 준혁이의 아들이잖아.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도 준혁 오빠의 아들이에요.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이중생활한 사람들에게 내 아들을 맡길 수 없어요. 두 여성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준혁은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우유부단함이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날 오후 서연은 민우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소영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그녀도 모든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호텔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는 민우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어제의 충격으로 민우는 밤새 울다가 지쳐 잠들었죠.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했어요. 소영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그녀도 이 비밀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처럼 속은 것인지 확인해야 했죠. 용기를 내어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소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소영 씨,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네요. 시간 괜찮으시면 제 집으로 오세요. 소영의 대답에 서연은 놀랐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어요. 민우는 어쩌죠? 도윤이가 있으니 괜찮아요. 아이들끼리 놀게 하죠. 전화를 끊고 서연은 민우를 깨웠습니다. 아이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지만 민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도윤이를 만나러 가는 거야? 싫어요. 안 갈래요. 민우야, 힘들겠지만 이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해. 도윤이도 너와 같은 상황일 거야.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을 거야. 마지못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후 서연과 민우는 소영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는 따뜻했어요. 들어오세요. 도윤아, 민우 왔어. 거실에서 도윤이 나왔습니다. 두 소녀는 서로를 어색하게 바라보았어요. 민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젯밤에 엄마한테 들었어. 엄청 충격이었어. 아이들을 도윤의 방으로 보낸 후 서연과 소영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소영이 차를 내오며 입을 열었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준혁 오빠와 당신의 관계를, 그리고 그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소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도윤이가 태어나고 준혁은 자기 어머니의 압력으로 당신과 결혼한다고 했어요. 이혼하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계속 미뤄졌고
결국 도윤이와 저는 그의 비밀이 되어버렸죠. 준혁은 당신과 이혼 절차 중이라고 거짓말했어요. 15년 동안이나.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영 역시 준혁에게 속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15년이나 기다렸어요? 왜 그를 떠나지 않았죠? 소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그래도 준혁을 사랑했으니까요. 어리석었죠.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적대감 대신 이상한 연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한 피해자로서의 공감대가 생긴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도윤이와 민우가 같은 반이 된 거죠? 서연의 질문에 소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도윤이가 그 학교로 전학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단지 집에서 가까워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영숙의 계략을 설명했고 소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영숙 여사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요? 믿을 수 없네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이 문을 열자 서연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강지연이 서 있었어요. 서연아, 괜찮아? 전화 받고 바로 왔어. 서연은 어젯밤 혼란 속에 지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지연은 소영에게 인사한 후 거실로 들어왔어요. 두 분 모두에게 할 말이 있어요. 준혁 씨의 재산 문제를 조사해 봤는데 영숙 여사 명의로 상당한 자산이 은닉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의 말에 두 여성은 놀랐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준혁 씨가 두 가정을 모두 유지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영숙 여사 명의로 관리되고 있죠.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있을 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서연 씨, 어머님이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셨어요. 계속 딸을 찾고 계세요. 서연은 즉시 요양원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소영과 지연도 함께 가기로 했죠. 아이들은 도윤의 방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최영희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자 영희는 딸을 알아보았어요. 서연아, 기억났다. 모든 게 기억났어. 영희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정신으로 돌아온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15년 전 영숙이가 준혁이의 첫 결혼을 방해했어. 소영이를 협박했다더라. 그리고 너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준혁이를 강요했어. 영희의 말에 서연과 소영은 놀랐습니다. 소영이 다가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아주머니, 저 소영이에요. 기억나세요? 영희는 소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너였구나. 영숙이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미안하다. 그날 오후 세 여성은 영희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습니다. 영숙이 소영을 찾아가 우리 아들과 결혼하면 집안이 망한다며 협박했다는 사실. 그리고 준혁에게는 소영이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고 거짓말했다는 것까지.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준혁 오빠와 소영 씨가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서연의 질문에 영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도윤이가 5살쯤 됐을 때 준혁이가 우연히 소영이를 만났대. 그때부터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들은 적이 아닌 같은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연과 소영은 아이들과 함께 소영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도윤과 민우는 오후 내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처음의 어색함을 조금씩 깨고 있었어요.
지연은 법적 문제를 더 조사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갔고 두 여성은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민우야, 도윤아, 이리 와볼래? 거실 소파에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지?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너희가 상처받게 해서 정말 미안해. 민우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빠는 왜 그랬어요? 저희한테 거짓말하고 이렇게 두 가족을 만들고. 소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의 관계는 복잡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너희 둘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야.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민우 형이랑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유를 알겠네요.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형이라고 불렀어? 도윤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4개월 더 형이잖아. 학교에서 내 생일 파티할 때 알았어. 민우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서연과 소영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생각보다 빨리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우의 질문에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거짓말 없이 살 거야. 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지. 소영이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너희 둘이야. 어떤 형태로든 너희가 서로를 알게 된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어. 형제로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으니까. 도윤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이자 형제로. 두 소년이 어색하게 미소를 교환하는 모습을 보며 서연과 소영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을 넘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준혁의 회사 동료 박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 죄송합니다만 급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서연은 놀랐지만 태준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태준은 소영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두 분 다 계시니 더 좋네요. 준혁 형이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장님과의 비밀 거래가 내부 감사에 적발됐어요. 태준의 말에 두 여성은 놀랐습니다. 태준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준혁 형이 영숙 여사 명의로 상당한 금액을 관리해 왔는데 이게 회사 자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두 분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죠? 만약 준혁 형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 그 재산은 모두 동결될 수 있어요. 두 가정 모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겁니다. 태준의 말에 서연과 소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서연과 소영은 거실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던 두 여성 사이에 이상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둘 다 준혁에게 속았고 이제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소영 씨는 준혁 오빠를 여전히 사랑하나요? 서연의 질문에 소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죠.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거짓말이 있었어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었으니.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건 더 이상 영숙 어머님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혁 오빠와도 시간이 필요해요. 두 여성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영숙의 계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죠. 한편 도윤의 방에서는 두 소년이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 진짜 형제인 거지? 도윤의 질문에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 좀 이상하지만 난 항상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동생이 생겨서 나쁘지 않네. 두 소녀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이 만든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변호사 지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이 중요한 증거를 찾았다며 서연과 소영을 사무실로 초대했어요. 두 여성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지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조사했어요. 영숙 여사 명의로 된 계좌와 부동산을 모두 찾아냈죠. 지연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영숙 명의의 여러 계좌와 부동산 목록이 나와 있었어요. 이 모든 재산이 준혁 씨가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특히 이 계좌들은 소영 씨에게 매달 송금된 금액과 일치해요. 소영은 놀랐습니다. 그 돈이 회사 자금이었다고요? 준혁 오빠는 자기 월급에서 주는 거라고 했는데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명백히 횡령이에요. 더 심각한 건 영숙 여사가 이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두 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이혼 절차를 시작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해요. 소영 씨의 경우는 도윤이의 양육비 청구권을 확보해야 하고요. 지연의 조언을 들으며 서연과 소영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죠. 한편 학교에서는 민우와 도윤이 새로운 관계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았지만 두 소녀는 서로를 지지하며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도윤아, 이거 봐. 할머니 서랍에서 찾은 거야. 점심시간에 민우는 도윤에게 낡은 녹음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몰래 영숙의 방을 뒤져 발견한 것이었죠. 이게 뭔데? 아직 들어보진 못했어. 근데 비밀 녹음이라고 적혀 있어. 같이 들어볼래? 두 소녀는 화장실로 가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15년 전 영숙이 소영을 만나 협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들과 헤어지지 않으면 내 가족에게 좋지 않을 거야. 우리 집안은 그런 힘이 있어. 녹음에는 소영이 울며 항변하는 소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두 소녀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녹음은 모든 비극의 시작점을 담고 있었습니다. 형, 이거 엄마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학교가 끝난 후 바로 소영의 집으로 향했어요. 소영의 집에는 서연과 지연 그리고 친정 어머니 영희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할머니 방에서 찾았어요. 민우가 녹음기를 내밀자 어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은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걸 어떻게 찾았니? 할머니가 항상 잠그는 서랍이 있었어요. 어제 열쇠를 찾아서 지연이 녹음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예요. 영숙 여사의 협박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깨졌다는 증거죠. 서연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우야, 대단해. 하지만 다음부터는 위험한 일은 어른들에게 말해줘.
그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모든 짐을 챙겨 소영의 집으로 임시 이사했습니다. 두 여성은 이 위기를 아이들을 위해 함께 극복하기로 했어요. 준혁에게는 당분간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S전자의 고위 임원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준혁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서연과 소영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시작됐네요.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변호사 지연과 함께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영숙의 재산 은닉과 준혁의 횡령에 대한 증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인정할게. 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하셔. 준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15년 동안 거짓말했잖아요. 알아. 하지만 최소한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민우와 도윤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당신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면 아이들에게 직접 사과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소영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영도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두 여성은 이제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강인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숙이 소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서연아, 소영아. 이제 모든 걸 다 알았으니 화해하자. 내가 모든 재산을 너희에게 주마. 영숙의 제안에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정의예요. 15년 동안 저희를 속이고 아이들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해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하지만 두 여성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죠. 영숙이 돌아간 후 서연과 소영은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나 봐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래도 아빠잖아.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두 여성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적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두 가정 모두에게 사과했어요. 영숙 역시 재산 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영과 소영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겪은 아픔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특별한 우정이 생겼어요. 아이들도 형제로서 서로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의 삶에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서연은 새 집의 베란다에 서서 맞은편 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소영의 집이 있었죠. 두 여성은 아이들이 서로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같은 단지로 이사했어요. 엄마, 오늘 도윤이랑 농구장에 갈 거예요. 저녁에는 소영 이모네서 먹기로 했어요. 민우가 활기차게 외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민우가 도윤을 동생으로 소영을 이모로 부르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지난 6개월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사직하고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자발적으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기에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어요. 영숙 역시 재산 은닉 혐의로 기소되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연은 준혁과 이혼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준혁은 이제 두 아들 모두에게 책임 있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려 했죠. 소영과 서연은 예상치 못한 동맹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한 피해자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두 여성은 함께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고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케이크 준비됐어요. 소영이 베이커리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도윤의 생일이었고 모두가 함께 축하하기로 했어요. 네, 곧 갈게요. 선물도 챙겨서요. 서연은 옷을 갈아입고 베이커리로 향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지난 시간을 생각했어요. 큰 상처와 배신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단단하고 진실된 관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베이커리에 도착하자 도윤과 민우가 함께 테이블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두 소녀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형제가 되어 있었어요. 서연 씨, 이거 보세요. 오늘 왔어요. 소영이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영숙이 친정어머니 영희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러니하네요. 모든 것을 시작한 두 사람이.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영도 미소 지었어요.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해요. 누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저녁이 되자 준혁도 도윤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긴장을 풀어주었어요. 준혁은 두 여성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고 서연과 소영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용서하기는 어려웠지만 증오로 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아빠, 이제 할머니는 어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많이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채영이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서연의 친정어머니 영희는 놀랍게도 영숙과 친해졌습니다. 두 노인은 젊은 시절의 실수를 반성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서연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상처와 배신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넓고 진실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 후 서연과 소영은 두 아들과 함께 학교 앞에 섰습니다. 민우는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고 도윤도 같은 학교에 진학했어요. 긴장되니? 서연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도윤이가 있잖아요. 소영이 두 소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될 거야. 이제 진짜 형제니까. 멀리서 준혁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미소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국 그의 두 아들은 서로를 찾았고 두 여성도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학교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더 강한 유대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여성은 나란히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경쟁자도 피해자도 아닌 서로의 인생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픔 이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치유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서영과 소영, 민우와 도윤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치유와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의 아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들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많은 인생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